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최고 명문고 학생들이 한국에서 겪은 뼈아픈 현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쓸모없는 언어라며 비웃었지만 막상 한국 땅을 밟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어 없이는 공항에서도 강의실에서도 기업 현장에서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죠. 그들의 180도 달라진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의 진짜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그 전에 잠깐만요.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호입니다. 2024년 2월 영국 런던의 세인트 폴 스쿨 어학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인트 폴 스쿨은 영국 재무장관과 대법관들을 배출한 500년 전통의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이곳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를 당연히 배우는 엘리트들이었죠. 그날 교무부장 앤더슨 선생님이 특별 공지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아시아 언어 과목이 신설됩니다.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관심 없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알렉산더라는 학생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중국어는 경제 때문에 이해하겠고, 일본어도 기술 강국이니까 그렇다 쳐도 한국어는 왜 배우나요? 교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금발의 빅토리아가 킥킥거리며 말했죠. 한국어를 배워서 어디에 쓰겠어요? 케이팝 가사나 이해하자고요? 다른 학생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였거든요. 안경을 쓴 에드워드는 더 노골적으로 비웃었어요. 솔직히 한국은 일본의 아류국가 아닌가요? 굳이 따로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앤더슨 선생님이 당황하며 설명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벤자민이라는 학생이 친구들과 속삭였습니다. 한국어 수업 신청자가 있을까?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실제로 30명 정원에 고작 8명만 마지못해 신청했어요. 첫 한국어 수업날 담당 교사인 김 선생님이 한글을 칠판에 써가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24개 기본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 문자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지루해하며 딴짓을 했어요. 알렉산더가 작은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이 복잡한 글자들을 언제 다 외우겠어? 차라리 스페인어를 배울 걸 그랬나 봐. 옆자리 친구들도 동감한다는 표정이었죠. 빅토리아는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선생님, 솔직히 물어보는데 한국어를 배우면 나중에 어떤 직업에 도움이 될까요? 김 선생님은 답변하려 했지만 학생들의 시큰둥한 반응에 말문이 막혔어요. 에드워드는 친구들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차라리 라틴어 고전을 더 읽는 게 나을 것 같아. 적어도 교양에는 도움이 되잖아. 다른 아이들도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주 후 한국어 수업 참석률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벤자민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언어를 배워봤자 평생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나머지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김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한국어의 진짜 가치를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저 빈말로 여겼어요. 이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몇 달 후 자신들이 한국에서 경험하게 될 뼈아픈 현실을 말이에요. 2024년 6월 세인트 폴 스쿨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온 8명의 학생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내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현실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에 나온 알렉산더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마중 나올 사람은 어디 있지? 영어 안내판은 보이는데 우리를 찾는 사람이 안 보여. 주변을 둘러봐도 익숙한 얼굴은 없었어요. 빅토리아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죠. 일단 학교 담당자한테 연락해보자. 하지만 한국 현지 번호로는 국제전화 요금이 너무 비쌌어요. 와이파이를 찾아보니 모두 한국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가 안내 데스크를 찾아갔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직원이 영어를 할 줄 알았는데 기초 수준이었거든요. Excuse me, I need help라고 말하자 직원이 한국어로 뭔가 길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벤자민이 다가와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에드워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어요. 전혀 모르겠어.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워뒀으면 좋았을 텐데. 30분이 지나도 마중 나온 사람을 찾지 못하자 학생들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알렉산더가 다른 안내 데스크로 가봤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영어 가능한 직원을 찾아달라고 해도 한국어로만 대답이 돌아왔죠. 빅토리아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어 기초라도 배워올 걸 그랬나 봐. 지금 우리가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야. 다른 학생들도 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때 한 중년 한국인이 다가와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You from England?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마중 나온 분이 국내선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에드워드가 감사하다며 물었어요. How do we go there? 그분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길을 알려주셨지만 학생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어 단어들이 계속 섞여 나왔거든요. 벤자민이 다른 학생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로 한국어가 필요할 줄 몰랐어.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막막할 줄은.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결국 1시간 넘게 헤맨 끝에 마중 나온 한국 대학생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이름이 김수진이라는 그 학생은 유창한 영어로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국내선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렉산더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가 한국어를 전혀 못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수진이 웃으며 답했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제가 통역해드릴게요. 하지만 나머지 기간엔 혼자 해야 해요.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빅토리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어려우면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한국어 없이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안 되는구나. 에드워드도 동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한국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필수인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 그날 밤 호텔에서 학생들은 서로 모여 이야기했어요. 벤자민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게 후회되기 시작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다음 날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국 학생들은 오전 9시 국제경영학 특강에 참석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알렉산더가 당황했어요. 예상과 달리 한국 학생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영어로 강의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김철수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처음엔 영어로 진행되었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달라졌어요. 한국 학생 한 명이 질문을 한국어로 던진 겁니다. 교수님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답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전자의 사례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영국 학생들은 갑자기 소외감을 느꼈어요. 빅토리아가 에드워드를 살짝 찔렀지만 둘 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15분 동안 한국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고 교수님도 흥미롭게 참여했어요. 그 사이 영국 학생들은 그냥 앉아서 시간만 보내야 했습니다. 벤자민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교수님이 다시 영어로 돌아왔지만 이미 핵심 내용은 한국어로 다뤄진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지만 앞서 한국어로 나눈 깊이 있는 내용들은 생략되었어요. 영국 학생들은 표면적인 설명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용기를 내서 질문했어요. 교수님, LG전자의 해외 전략은 어떤가요? 그 교수님이 대답하려는 순간 한국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어로 LG전자 관련 복잡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교수님은 자연히 한국어로 응답했고 또다시 20분간 한국어 세션이 이어졌습니다. 에드워드는 완전히 포기한 표정이었어요. 옆에 앉은 한국 학생에게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뭔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학생이 간단히 설명해줬지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냥 기업 전략 얘기예요 라는 답변만 들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영국 학생들이 복도에서 모였습니다. 빅토리아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럴 거였으면 한국어를 좀 배워올 걸 그랬어. 우리만 완전히 동떨어져 있잖아.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벤자민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과제는 어떻게 하지? 한국 학생들은 한국어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쓸 텐데. 우리는 실제로 과제 주제도 한국 기업 분석이었거든요. 한국어 자료 없이는 제대로 된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오후 수업은 더욱 심각했어요. 국제관계학 세미나였는데 한반도 정세가 주제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북한, 중국, 일본 관련 최신 뉴스와 정책을 한국어로 자유자재로 논의했어요. 영국 학생들은 기본적인 배경 지식조차 한국어 매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렉산더가 교수님께 따로 찾아갔어요. 영어 자료로만 공부해도 될까요? 교수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한국 관련 주제들은 한국어 자료가 훨씬 풍부하고 정확해요. 영어 자료만으론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저녁 시간 기숙사에서 영국 학생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에드워드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나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이야. 영국에서는 꽤 똑똑한 축에 속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빅토리아가 스마트폰으로 한국어 번역 앱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라도 이걸로 공부해야겠어. 이대로는 정말 아무것도 얻어갈 게 없을 것 같아. 벤자민도 한국어 기초 회화책을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날 밤 알렉산더는 일기에 썼어요. 한국어를 무시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여기서는 한국어가 지식의 열쇠였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고 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기업 탐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학생들은 오전 10시에 삼성전자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니까 당연히 영어로 모든 게 진행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한국어 안내문이 대부분이었고 영어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거든요. 안내를 담당한 박 과장님이 영어로 간단한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설명이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넘어갔어요. 함께 참여한 한국 대학생들과의 소통이 훨씬 원활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와 친구들은 또다시 소외감을 느꼈어요. 반도체 생산 라인 견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가 설비에 대해 설명하는데 모든 기술 용어가 한국어였어요. 웨이퍼, 식각, 증착 같은 용어들을 한국어로 들으니 영국 학생들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빅토리아가 영어로 질문했지만 현장 직원들은 기초적인 영어만 구사할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삼성전자 직원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메뉴판이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영국 학생들은 주문조차 제대로 못했어요. 에드워드가 손가락으로 음식을 가리키며 주문했지만 원하는 음식과 전혀 다른 게 나왔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자유자재로 주문하며 맛있게 먹는데 영국 학생들만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오후에는 연구개발센터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모든 토론이 한국어로 이루어졌거든요. 벤자민이 깨달았어요. 진짜 혁신은 한국어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연구원 중 한 분이 영국 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어요. 유학 경험이 있어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는 한국어 용어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알렉산더가 질문해도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연구원들의 모습이었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한국인 연구원들이 최첨단 AI 기술을 논의하는 장면을 봤는데 모든 아이디어와 토론이 한국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학생들은 자신들보다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삼성전자 홍보관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IT 발전사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한국어로 된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영어 번역본도 있었지만 내용의 깊이나 디테일 면에서 한국어 자료와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에드워드가 한국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어 자료에 뭐라고 써 있냐고 말이죠. 그 학생이 설명해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이 어떻게 반도체 기술을 독자 개발했는지, 일본과 미국의 기술 봉쇄를 어떻게 뚫어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영어 자료에는 단순히 성장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견학이 끝나갈 무렵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이 취업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지만 한국 본사에서 일하려면 한국어 능력이 필수라고 했어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팀워크와 소통을 위해서는 한국어를 못하면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빅토리아가 충격을 받았어요.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도 한국어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거든요. 영국에서는 그냥 기술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언어가 기술보다 더 중요한 벽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영국 학생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봤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만 보고 한국을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는 거죠. 벤자민도 동감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을 보니 정말 존경스러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과 제대로 소통하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단순히 관광객으로 한국을 보는 것과 실제로 이곳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에드워드는 더 구체적으로 느꼈습니다. 영국에서는 자신이 꽤 똑똑하다고 자부했는데 여기서는 언어 장벽 때문에 5살 어린아이 수준으로 전락한 기분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전달할 수 없으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영국 학생들은 심각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았거든요.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었어요. 며칠 안에 한국어를 마스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봤던 대가를 치르고 있었거든요. 이날은 한국 가이드 없이 각자 혼자서 서울을 탐험하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영국 학생들은 자신만만했어요. 지하철 노선도에 영어 표기도 있고 스마트폰 번역기도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알렉산더는 명동으로 쇼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티머니 카드를 충전하려는데 자동 충전기가 한국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버튼을 찾아서 눌렀지만 복잡한 메뉴가 나오니까 또 한국어였어요. 결국 옆에 있던 한국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당황스러운 일이 연속으로 벌어졌습니다. 급행과 완행을 구분하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서 내렸어요. 역 안내방송도 한국어가 먼저 나오고 영어는 간략하게만 나와서 정확한 정보를 놓치기 쉬웠습니다. 1시간 만에 길을 잃었죠. 빅토리아는 이태원으로 향했습니다. 외국인이 많은 곳이니까 영어 소통이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한국인 상인들과 소통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가격 흥정도 제대로 못했어요. 상인이 한국어로 뭔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에드워드는 홍대 근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한국어로 된 음료 이름들이 가득했어요. 아메리카노나 라떼 같은 기본 메뉴는 알겠는데 한국 전통차나 특별 메뉴들은 완전히 암호 같았습니다. 직원에게 영어로 물어봤지만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한국어로만 답변했어요. 벤자민은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배탈이 나서 약국을 찾아갔는데 약사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증상을 영어로 설명해도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마트폰 번역기를 썼지만 의료 용어 번역이 부정확해서 엉뚱한 약을 받을 뻔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들어간 한정식 집에서는 메뉴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한국어로 음식을 소개해 주셨지만 김치찌개와 된장찌개의 차이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다른 테이블 손님이 먹는 걸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주문했습니다. 빅토리아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려 했는데 직원과 소통이 안 되어서 포기했어요. 사이즈를 물어보고 싶어도 한국 사이즈 체계를 모르니까 답답했습니다. 환불이나 교환 정책도 한국어로만 설명되어 있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에드워드는 PC방에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의 게임 문화를 체험해 보려고 했는데 회원가입부터 막혔어요.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데 외국인 등록번호 같은 걸 써야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도와주려 했지만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영국 학생들은 각자 경험한 일들을 공유하려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모두가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벤자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어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관광지에서 사진만 찍는 것과 실제 생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더라는 거죠. 알렉산더는 더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은행에서 환전하려고 했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했다고 해요. 서류 작성도 한국어로만 되어 있고 직원 설명도 알아듣기 어려웠거든요. 결국 환전소를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빅토리아는 택시를 타려고 했던 경험담을 했어요. 택시기사님께 영어로 목적지를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더라고 해요.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여드려도 한국어 지명이 영어 발음과 달라서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2배로 돌아가는 바람에 택시비를 많이 냈다고 했어요. 에드워드는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하셨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정확한 길 안내를 받기 어려웠다고 해요.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한데 소통이 안 되니까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저녁 무렵이 되자 영국 학생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벤자민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영국에서는 자유자재로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친절함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게 가장 아쉬웠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과 진짜 소통하고 싶었는데 한국어를 모르니까 표면적인 인사만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빅토리아는 한국 젊은이들을 보며 느낀 점을 말했습니다. 또래 한국 학생들이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배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 자신들은 한국어는 물론이고 다른 아시아 언어에 대해서도 무지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언어 능력에 감탄했다고 해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온 영국 학생들은 심각한 반성을 했습니다. 에드워드가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세계에 대해 무지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영어만 알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2024년 6월 5째 날 영국 학생들이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문화 체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학생들은 처음에는 그냥 관광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시작되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면 문화의 진짜 깊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경복궁 해설사님이 근정전 앞에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영어 해설도 있었지만 한국어 해설과는 내용의 깊이가 달랐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조선시대 임금의 하루 일과 신하들과의 관계, 궁중 예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영어 해설은 언제 지어졌고 누가 살았는지 정도의 기본 정보만 제공되었어요. 알렉산더가 한국어 해설을 듣는 관광객들을 부러워하며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궁궐 기둥의 용 조각에 담긴 의미, 지붕 처마의 각도가 갖는 상징성까지 자세히 알 수 있었거든요. 영국 학생들은 그저 아름답다는 감상만 할 뿐이었어요. 문화의 표면만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전통차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차 선생님이 차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설명하시는 내용이 모두 한국어였어요. 빅토리아는 통역을 부탁했지만 차의 정신적 의미, 계절에 따른 차의 선택, 차를 우리는 방법에 담긴 깊은 뜻들은 번역으로는 전달되지 않더라고요. 에드워드는 서예 체험을 했습니다. 붓을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배우려 했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각 글자가 갖는 조형적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을 한국어로 들었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벤자민은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가야금과 해금 연주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지만 음악에 담긴 이야기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 관객들은 공명과 그 배경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깊이 감상하고 있었는데 영국 학생들은 그냥 소리만 들을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전통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각 반찬의 유래와 영양학적 의미, 조리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모든 설명이 한국어여서 영국 학생들은 그냥 맛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김치의 역사와 발효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포기해야 했어요. 오후에는 전통 공예 체험이 있었습니다. 도자기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장인 선생님이 흙의 성질, 온도 조절의 중요성, 유약의 종류에 대해 한국어로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빅토리아는 그냥 따라서 만들기만 했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어린이들의 모습이었어요. 10살 정도 된 한국 아이들이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수준이 놀라웠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한국 아이들이 자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전통 홀레시연을 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국어 해설을 통해 각 절차의 의미, 복장의 상징성, 예법의 정신적 바탕을 설명해 주셨는데 영국 학생들은 시각적인 아름다움만 감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벤자민은 서구의 결혼식과 어떤 철학적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지만 질문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전통 국악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판소리 한 대목을 들었는데 관객들이 추임새를 넣으며 호응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소리꾼이 부르는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감동이 절반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한국 관객들의 반응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한옥 숙박 체험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옥의 구조와 생활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했는데 모든 설명이 한국어였어요. 온돌의 원리, 한옥의 과학적 설계,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깊은 철학을 이해할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빅토리아는 한복 체험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했어요. 한복의 아름다움은 겉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색깔의 조화, 계절에 따른 선택, 신분에 따른 차이 등 복잡한 문화적 배경이 있었는데 한국어를 모르니까 그저 예쁜 옷 정도로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전통 차례 문화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한국 가족들이 조상을 기리는 방식, 요 사상의 현대적 의미 등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언어적 한계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저라는 모습만 보고 따라할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한옥에서 영국 학생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벤자민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한국 문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하더라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전통 문화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철학과 과학, 예술이 모두 어우러진 종합체더라는 거죠. 알렉산더는 더욱 구체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한국어를 모르면 한국 문화의 1%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정보는 겉핥기에 불과했고 진짜 문화의 정수는 한국어로만 전달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빅토리아는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 자부심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자국 문화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전통 문화가 있지만 젊은 세대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한국은 달랐다고 했어요. 에드워드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더라는 거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어 없이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깊이는 언어를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었거든요. 2024년 6월 6째 날 한국 체류 마지막 날을 맞은 영국 학생들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국제학술 심포지엄에 참관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이 심포지엄은 아시아 경제 발전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였습니다. 영국 학생들은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영어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개회식이 시작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각국 학생들이 자국어로 발표를 하고 동시 통역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의 발표 수준이 압도적이었어요. 알렉산더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한국 대학생이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사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한국 학생이 중국 참가자의 질문에 중국어로 답변하고 일본 학생과는 일본어로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었어요. 빅토리아가 옆에 앉은 한국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학생이 특별한 케이스냐고 말이죠. 그 학생이 웃으며 답했어요. 요즘 한국 대학생들은 세계 국어 정도는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팀이 발표한 K컬처의 글로벌 확산 전략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데이터 분석부터 미래 전망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영국 대학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발표를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이 자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에서 강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각국 학생들 간의 자유로운 네트워킹 시간이 있었어요. 영국 학생들은 이때야말로 자신들이 빛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달랐어요. 다른 아시아 학생들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자유자재로 섞어가며 대화했는데 영국 학생들은 영어밖에 못했거든요. 벤자민이 한국 학생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한국 학생들이 영국의 경제 상황, 브렉시트 이후의 변화, 영국 대학 시스템에 대해 영국 학생들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된 국제 뉴스와 분석 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국 대표 학생들이 자국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한국 대표로 나선 김지혜 학생의 발표가 압도적이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문화 강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국어의 가치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김지혜 학생은 한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한국의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웹툰 등이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제시했어요. 알렉산더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한국어를 무시했던 몇 달 전과 지금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말이에요. 한국어는 이미 글로벌 언어로 부상하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들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질의응답 시간에 중국 학생이 한국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어요. 김지혜 학생이 한국어로 답변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힘은 한국어라는 언어가 가진 섬세한 감정 표현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빅토리아가 통역을 통해 그 내용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한국어에는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과 관계의 뉘앙스들이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에드워드는 일본 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일본 학생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한국의 최신 인터넷 유행어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에드워드는 일본어는 물론이고 한국어도 전혀 몰라서 대화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어요. 저녁 만찬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각국 학생들이 한국어로 건배사를 외치는 거예요. 건배라는 한국어가 이미 국제적인 축배 인사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벤자민은 자신만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영국 학생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노래방에서도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이 한국 가요를 한국어로 완벽하게 부르는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거든요. 알렉산더가 영어 팝송을 부르려고 했는데 다른 학생들이 그 노래를 한국어로 번안한 버전으로 따라 불렀어요. 심지어 원곡보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마지막 밤 호텔로 돌아온 영국 학생들은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빅토리아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봤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어만 알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다는 거죠. 에드워드는 더 솔직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을 보니 정말 부끄러웠다고 했어요. 그들은 여러 나라 언어를 구사하면서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자신들은 영어라는 하나의 창문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벤자민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알렉산더도 결심을 밝혔어요. 한국에 다시 와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진짜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어학 실력과 국제적 소양을 목격한 영국 학생들이 큰 깨달음을 얻고 영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과 한국 학생들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